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명확했던 건 보유세 강화 기조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요구가 컸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측면에선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부동산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요?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0를 돌파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후티 반군까지 유조선 공격에 나선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종전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액을 1조 3천억 원대로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경북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늘린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대체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서는 갖가지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서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보유세 강화 방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시킬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참석자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30억 혹은 50억 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그간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인 가운데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시가 10억 원 넘는 주택까지 전부 초고가로 보고 세율을 높여야 집값이 잡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일단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도 서울을 위주로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주택 수가 아닌 소유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낮출지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낮춰 주택을 팔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에 불로소득 과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여러 차례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매번 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온 가운데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사면 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국민 앞에서 쟁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는 민주적 정책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5선인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 계급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대일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네, 이번엔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까지 확인됐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서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되며 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이 직후에 항소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특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애초에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런 전격 결정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 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 등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 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제뉴스 알아봅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해 홍해 수송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 유가가 $100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로로 통하는 홍해 바브 엘만드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2달 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69로 전장보다 7.04% 급등했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92.19로 전장보다 6.17% 올랐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안부 향해서 이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 역시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달 초 배럴당 $71 선까지 내려갔던 이 브렌트유는 불과 3주 만에 30% 이상 급등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에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Saudi fuel ship that's flagged Chinese. It's a Chinese ship. Are they going to blow up the Chinese ship? Then this becomes a problem for China. This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를 하고 또 이란처럼 비군사적인 용도라고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을 말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하는 건 중동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협정이 체결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맞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협정은 민간 원자력 협정이고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UAE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라고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고 중동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사우디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걸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서 한국 입장에선 왜 사우디만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설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지만 한국은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점점 불거지고 있는 이번 협정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He has said if they don't join the Abraham Accords, the deal is off. So we'll continu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Saudi counterparts moving forward.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동반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가 상승과 구글과 테슬라 등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자본 지출 우려 여파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7%,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5%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과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난 16일 11.8%에서 이제는 35.8%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만 7천 건으로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중앙처리장치 CPU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61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 3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2센트로 예상치였던 21센트의 2배에 달합니다. 인텔의 설비 투자 KPEX 증가는 주로 장비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올해와 내년 모두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인텔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12%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도 이르면 오늘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미국에서 공식 출범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한미조선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 한미 정부와 의회는 물론 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약 224조 원을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앞으로 협력센터에서는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조선 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we make together.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NL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오늘 행사에는 상원 인준을 받은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와 강경화 주미 대사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강 대사는 조선협력이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강조했고요.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와 HD 현대의 투자펀드, 삼성중공업의 이 파트너십 등 한국 기업의 투자를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르면 오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이곳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죠. 이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내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지금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44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 발표에서 이 15% 관세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존에 합의한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 장관의 입국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캐나다를 상대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의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이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밖에는 그을린 운동화가 나뒹굴고 건물 안에 있던 집기와 서류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창고기에 대해서 펑 하고 나섰어요. 그 하면서 막 말씀대로 주위에서 막 119 불러 사람 난리 난 거야. 그 한 사다리에 서서 이제 펑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폭발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을 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중상인 3명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져 헬기로 서울병원에 이송됐습니다. 2사람이 쓰러져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 누워 있었고 관리실에 연기 났었고요. 그 누워 계시는 아주머니 몸에 가슴 쪽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경찰은 폭발 직전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70대 주민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이 남성은 현장을 뛰쳐나와 집에 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내려왔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CCTV가 훼손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 통 내려가니까 CCTV 제압을 바꾸고는 거야. 이미 경비가 순찰 오는 도중에 이거 들어와서 된 거니까.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9년 전부터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오늘 파기환송십 선고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됐던 일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이 다음에 다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조만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또 다른 관세가 지금 부과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서 이제 우리 최종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나면서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지만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산발적인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2도, 부산은 26.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6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천억 원대로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경북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가장 큰 뉴스 부동산 토론회였죠.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의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또 다른 이슈는 주택 공급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한성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기며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토론회장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듣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후 폭풍은 이튿날에도 여의도를 덮쳤습니다. 오 시장의 석고대죄와 즉각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초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강 후보가 안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되는데 이른바 친청계로 꼽히는 후보 3명이 모두 본선에 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5명 가운데 본경선에 오를 3명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3강으로 꼽혀온 후보들이 무난히 본경선에 오른 건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4명에서 8명으로 추려진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와 함께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등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모두 생존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최고위원 5석을 놓고 친명, 친청계 각각 5대3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본경선으로 당권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훑으며 상호 견제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강원에 간 김민석 후보는 다시 한번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띄우며 곧 자신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단 없이 대안적 방향 없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들을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론 등 발언에 말을 아낀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이건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비 경선 발표 직전 또 호남을 찾았던 정 후보는 본선행 뒤 거듭 당원을 내세우며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하려면 명확히 근거를 대든지 수사를 의뢰하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당원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의 2대1 구도와 정 후보의 최근 상승세, 진통 끝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맞물려 혼전의 혼전이 예상되는 상황. 다음 달 1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을진 8월 17일에 공개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종료하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가진 한 재선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향해 막말과 함께 목소리를 높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본회의 뒤엔 또 다른 재선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를 향해 몸싸움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고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합니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친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9년 전부터 세계 이혼으로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 분할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기 법정 공방의 향방을 가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나흘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6층의 내부 사진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화재의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효정우 기자입니다.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철제 선반 사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가 뿌였습니다. 왼편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 초기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실제로 소방은 화재 당시 연기로 인해 진화 작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6층은 3단 맥 구조의 대형 물류 창고로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짙은 농연과 고열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18일 아침 7시 7분쯤 물류센터 근무자 단체 대화방엔 이 사진과 함께 긴급 대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6시 54분쯤엔 건물 6층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래는 그라운드, 그 위를 메자닌 1층과 2층으로 부릅니다. 사진 역시 계단 난간 등을 볼 때 메자닌 1층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도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부터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서 1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금은방 업주가 구속 송치됐는데요. 경기 성남에 있는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싼 값에 금을 팔겠다며 돈을 받고는 금을 주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면서 받아둔 금을 돌려주지 않고 결국에 잠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싼 값에 금을 팔겠다. 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언니 그거 재테크 하라고 금재테크 하지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면은 자기가 월 얼마를 주겠다. 길게는 20년 넘게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A씨는 고객들이 불안해하면 사업 확장세를 과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나 오픈도 했고 거기 있는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된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금을 사고 여기에 원래 갖고 있던 금까지 더해 맡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동안 이자를 받기도 했는데 한 달쯤 전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더니 맡겼던 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가 고객들의 금과 돈을 갖고 갑자기 잠적한 겁니다. 뒤늦게 사기를 의심한 고객들이 수소문한 결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도
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은방 앞에는 금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A씨를 믿고 노후 자금부터 수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 자녀 결혼식 때 쓰려고 준비해둔 돈까지 끌어다 맡긴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루 3-4시간 자면서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풍풍히 모은 돈이고 애들 돌반지도 있고 아빠 반지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잠도 못 자요. 지금 잠도 못 자. 경찰에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10여 건,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전체 피해 규모는 금 7,000돈, 현 시세로 5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서울 종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금은방 업주가 검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서 팔아오던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사들이는데 2천 원이 든 제품을 6만 원에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제품을 보여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몸속에 있는 그런 만성 염증이랑 지방 덩어리를 약간 분해시켜준대요.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저속노화나 항산화, 특히 급격한 체중 감량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해 효과를 낸다는 올레샷 제품이나 먹는 위고비인 것처럼 꾸민 제품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 식품이니까 기능성도 없거니와 실제로 뱃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입증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많이 뺄 수 있게 보이게끔 해달라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특별한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사 먹은 셈이었습니다. 천연 식품이 위고비처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 모두 과장된 그러한 얘기라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2천 원에 사들인 제품을 포장만 바꿔 6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60만여 개, 시가로 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 제품을 팔던 업체 26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26개 업체 30개 제품 중에서 8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고 나머지 22개는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고형차라든지 혼합음료, 가채 가공품 이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살 때 먹는 위고비나 지방 배출제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울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란 전쟁의 충격이 강타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뜯어봤더니 세부적인 내용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여건 악화에다 인구 감소, 여기에 이란 전쟁의 충격까지 겹친 지난 5월 15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최종 학교 졸업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40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취업자는 3만 1,000명 증가한 124만 3천 명, 31%에 이르렀습니다. 미취업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48.6%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19.4%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업 환경인 경력직 선호라든지 그리고 수시 채용 증가 등의 취업 문화 변화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고 진학 준비 역시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 5.7개월로 1.3개월 길어졌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깁니다. 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무원 인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이 줄었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는 22%가 넘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졸업 뒤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만약 후티가 상선을 다시 공격한다면 미국은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중대한 군사적 응징이 가해질 것이고 후티 자신들도 그 대상이 될 거라며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영리하게 행동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이란 군사작전에 장거리 전략폭격기 B-1을 다시 투입하고 중동 지역의 전투기를 증강 배치하는 등 확전 카드를 추가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2일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을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이후 미군이 B-1 폭격기를 투입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이란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나오는 건데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쿠르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n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S&P 500은 1% 넘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먼저 중동 불안입니다. 미국은 10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규모 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격에 준비를 마쳤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저항의 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앞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를 선언했는데요. 이번에는 홍해의 핵심 관문을 지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장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혁명수비대 지휘관과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다시 커졌고요. 종전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국제유가입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섬을 모두 급등했는데요. 브렌트유는 7% 넘게 올라서 다시 $100를 넘어섰고요.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6% 넘게 상승해 지난달 4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고요. 이게 채권금리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어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같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간밤의 주가는 거의 15% 폭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투자는 늘었는데 유의미한 매출은 나오지 않으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알파벳 역시 급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보다는 투자 성과를 입증할 때가 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제주도는 장마가 종료됐지만 오늘도 중북부 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후텁지근하기만 한데요. 서울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과 청주의 기온 26.2도, 제주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6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 접어들어서는 내륙도 차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장마의 끝자락에서 주말 중복이 지나면 폭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